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잘 나가는 나라이다. 우리는 일본, 중국 같은 주요 강대국으로부터 매년 8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있고 매년 4% 이상의 성장을 하는 국가인데 어떻게 후진국 한국이 우리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냐. 당장 태국에서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한국을 철저하게 응징을 하겠다. 현재 태국에서는 반한국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 때문에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추방되고 심한 경우에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철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은 이런 운동이 한국인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이 죄 없는 태국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응징을 위해 7천만 태국인들이 힘을 합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태국이 분노를 하게 된 걸까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죠. 방금 받은 이메일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임무는 제가 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거든요. 엘레나, 방콕으로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메일이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기대 앉아 손으로 까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죠. 여기는 싱가포르예요. 지난 5년간 제가 국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해온 곳이죠. 평소에는 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메일의 나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갑자기 태국에 있는 공장들을 폐쇄해버렸대요. 하루아침에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거리에는 분노한 시위대가 가득하고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였던 게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찢어놓는 위기로 번져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재정적 해결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창밖을 내다봤죠. 싱가포르의 바쁜 거리에는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와 평화롭게 일하고 있었어요. 왜 태국과 한국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란이었어요. 방콕에 있는 태국인 동료인데 저희는 몇 번 함께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어서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엘레나, 직접 와서 봐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걱정이 가득 묻어났어요. 뉴스에서는 다 보여주지 않아. 실제 상황은 훨씬 심각해. 더 자세히 말해줘 하면서 저는 재빨리 공책과 펜을 집어들었어요. 공장 폐쇄가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란이 설명했어요. 이 회사들은 지역 사회의 일부였어.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학교를 후원하고 문화 행사도 후원해왔거든. 그런데 예고도 없이 떠나버리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거야.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느껴. 저는 그의 말을 모두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미 해결책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회의 몇 번 하고 계약서 몇 장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일 첫 비행기로 예약해줘. 제가 아란에게 말했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평소 출장 때 챙기던 비즈니스 정장은 이번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상복도 몇 벌 챙겼어요. 이번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만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거리로 나가서 평범한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뉴스를 읽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기사 댓글에는 양국 사람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은 부당하게 비난받고 위협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오랜 친구였던 두 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새벽 3시쯤엔 방콕 시위 영상을 보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의 얼굴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아이들 먹을 거리를 걱정하는 엄마들, 꿈이 사라져가는 젊은이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는 가족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깨진 꿈과 신뢰에 대한 문제야.
해가 뜰 무렵 다시 한번 짐을 점검했어요. 노트북과 업무 파일 외에 작은 공책 하나를 더 챙겼어요. 이번 위기의 인간적인 면을 이해하는 게 비즈니스 분석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았거든요. 택시가 도착해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아침에 싱가포르 거리를 지나면서 방콕에서 맞이할 상황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어려운 협상을 해본 경험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크고 더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되든 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번 일을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로만 보지 않을 거야. 여기엔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 비행기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활주로를 박차고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싱가포르가 구름 아래로 사라져갔죠. 몇 시간 뒤면 방콕에 도착해서 제가 알고 있는 갈등 해결 방식이 완전히 시험대에 오를 거예요. 방콕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벽처럼 몰아치더라고요. 태국에 여러 번 와봤는데도 이렇게나 더운 건 여전히 익숙하지가 않네요. 공항 안을 걸어가면서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데 블라우스가 등에 딱 달라붙어서 불편했어요. 터미널 안에 에어컨도 별로 소용이 없어서 마치 이 더위가 어디든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서 바로 첫 목적지로 향했어요. 시 외곽에 있는 한국 공장이었는데 이미 버려진 듯한 커다란 회색 건물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손에 든 피켓에는 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요. 모레티 씨?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태국에서 함께 일하는 파트너 아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같이 일해봐서 잘 아는 사이인데 오늘은 평소에 밝은 미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아란이 말하며 저를 시위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어요. 이 공장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또 다른 한국 회사 3군데가 철수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또 2,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돼요. 우린 저녁에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묵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식당은 조용했고 손님도 몇 명 없었어요. 천장에 달린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라임과 바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저는 팟타이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는 거의 손도 못 댔어요. 아란이 해준 얘기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서울에 있는 제 여동생 프리차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란이 젓가락으로 밥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말했어요. 계속 울기만 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 아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더라고요. 프리차는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장학금이 끊길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3년 동안 성적도 완벽하게 유지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모든 걸 제대로 해왔는데 이제 다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죠. 저는 아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런 순간이 제 일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큰 정치적, 경제적 결정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보는 게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란의 가족은 태국 과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한국의 수입 업체들과 관계를 쌓고 시장을 배우고 조금씩 사업을 키워왔어요. 만약 한국과의 계약이 끊기면 아란이 물잔을 응시하며 침울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다 끝이에요. 창고도 트럭도 집까지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 사업에 모든 걸 쏟아부으셨거든요. 직원 20명도 일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프리차가 꿈꾸던 공학자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였고 아란 부모님의 평생 일궈온 사업이 달린 일이었고 공장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걱정하며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클라이언트가 보낸 이메일이 또 도착했더라고요.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아란의 걱정 어린 얼굴을 보니까 이 일이 이제 단순한 컨설팅 업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일의 중요성은 너무 크고 인간적인 대가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무척 궁금했어요. 도대체 태국과 한국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갈등이 심해졌는지요. 그래서 저는 아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예요? 아란은 깊은 한숨을 들여 마신 다음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 때문에 사건이 시작됐어요. 2달 전에 태국인 노동자 2만 명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단체로 태국으로 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노동자로 소개가 되었고, 언론은 이 노동자들이 실력이 너무 우수해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강제로 추방했다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사건을 본 7천만 태국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여 전국적으로 시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위는 나날이 갈수록 더 커졌고,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태국은 한국에 바로 보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는 태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추방시켰고, 그 다음에는 태국에 와서 쉽게 돈을 버는 한국 기업들, 태국의 기회를 노리고 온 악덕 기업들을 하나씩 철수시켰지요. 이러한 우리의 공정한 행동에 한국 기업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바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죄 없는 노동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추방하다니. K-팝의 나라이자 경제대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란의 다음 말에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3주 전쯤이었어요. 우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낀 겨. 그 이유는 추방된 태국 노동자들 때문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96% 이상은 한국에서 불법 행위, 마약이나 폭행, 강도 등 범죄 행위 때문에 추방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언론은 자극적인 보도를 위해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불쌍한 노동자로 보도를 해서 일이 더 커진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범죄자들을 추방했는데 자국민들과 자국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힌 태국에 화가 나서 기업에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태국에 진출한 거의 모든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철수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생각보다 한국의 영향이 태국에 컸던 거였어요. 우리 태국은 스스로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없이도 이미 중국과 일본 같은 경제 대국으로부터 매년 8조 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투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었고, 한국이 매년 태국에 하는 투자는 반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더라고요. 한국이 매년 태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바로 5조 원이나 돼요. 한국이 이렇게 태국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태국은 분노의 앞을 보지 못하고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아란의 설명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된 저는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고요. 저는 아란이랑 거리를 걸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아침 햇살이 얼굴을 뜨겁게 내리쬐는데 땀이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죠. 방콕의 북적이는 상업지구가 눈에 익지 않을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한때 평화롭게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 대신 분노에 찬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사방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고함과 구호 깨지는 유리 소리가 뒤섞여 있더라고요. 앞으로 걸음을 옮기자 그 이유가 보였어요. 젊은 남자들 몇 명이 한국 음식점의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유리가 산산이 부서져 보도 위로 비처럼 쏟아졌어요. 그들이 음식점 간판을 뜯어내더니 다른 한국 제품들과 함께 쌓아둔 더미에 던졌어요. 핸드폰, 태블릿, 화장품 같은 것들이었죠. 누군가 성냥을 그어 불을 붙였고 금세 그 더미는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란에게 말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그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가판대를 시위대 20명 정도가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가판대 뒤에서는 한 한국인 여성이
10대 딸을 꼭 껴안은 채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시위대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아란이 제 이름을 부르며 뒤에서 외쳤지만 이미 시위대를 헤치고 뛰어가고 있었어요. 시위대 중 일부는 태국어로 또 일부는 서투른 영어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너희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잖아. 이 군중은 점점 커지고 더 격렬해지고 있었어요. 멈추세요. 제가 외치며 가판대와 시위대 사이에 섰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제 예상치 못한 개입에 시위대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란이 저를 따라잡더니 빠르게 태국어로 군중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고개를 돌려 한국인 여성과 그녀의 딸을 향해 말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조심스럽게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주 거리에서 벗어나 골목길로 서둘러 빠져나갔어요. 여성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고 딸은 멍한 표정으로 엄마 팔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저희는 5년 전에 여기 왔어요. 남편이랑 저랑 전 재산을 모아서 이 가판대를 열었거든요. 태국어도 배우고 여기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여기가 저희 집이었는데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뉴스 알림이었어요. 태국 정부 한국의 경제적 손실 배상 요구. 곧이어 또 다른 알림이 왔어요. 한국 대사관 태국 여행주의 경고 발령. 그리고 또 하나가 떴죠. K-팝 콘서트 안전 문제로 취소. 이제 단순히 사업 문제만이 아니에요. 아란이 제 어깨 너머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란 말이 맞았어요. 단순한 경제 분쟁이 이제 문화적 위기로 변해버린 거였죠. 수년간 쌓아온 태국과 한국 간의 우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때 태국 TV를 장식하던 한국 드라마들이 방송에서 내려가고 서울 유학을 꿈꾸던 태국 학생들은 계획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가족처럼 두 문화를 잇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사이에 끼어버려 공경에 빠지고 말았죠. 여성은 계속 전화하며 남은 사업이라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의 딸은 무기력하게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보고서에 적힐 통계나 뉴스 속 헤드라인이 아니라 뭔가 해야겠어요. 제가 아란에게 말했어요. 이대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요. 아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걸요. 아직 답은 없었지만 거리에서 불타오르는 한국 제품 더미를 보며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서로 얼마나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지 잊어버린 두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 가게 주인의 눈물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뭔가 변해야 했고 그 변화는 빨리 와야만 했어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 불빛에 의지하고 있을 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란,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전화기를 붙잡고 말했어요. 밤 12시였지만 그가 깨어있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태국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자고요, 엘레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제가 노트를 펼쳐 테이블 위에 정리해두고 내일을 위한 달이라는 웹사이트 구상에 대해 설명했어요. 이 사이트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를 모두 담는 공간이 될 거였어요. 영상이든 사진이든 혹은 그냥 경험담이든 상관없어요. 이 위기 속에 담긴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디어는 괜찮네요. 아란이 커피를 휘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공유할까요? 그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로 시작하면 돼요. 내 여동생이 서울에서 겪었던 일, 우리가 도와줬던 한국 가게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이야기까지. 다 실존 인물들이잖아요.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들은 마치 제가 달 탐사 계획이라도 세운 것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모레티 씨, 우리는 경제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의뢰한 거지 SNS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 임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만 본다면 경제가 회복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야기를 바꾸는 게 먼저예요. 그 뒤로 아란과 저는 일주일 동안 사이트 제작에 몰두했어요. 낮에는 기업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밤에는 웹사이트에 올릴 콘텐츠를 작성했죠. 첫 번째로 올린 5가지 이야기는 이랬어요. 서울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태국 유학생 이야기, 태국 음식을 사랑하게 된 한국 셰프 이야기, 한국 회사에서 팀장이 된 태국 공장 노동자의 이야기, 방콕에서 20년을 살아온 한국 가정 이야기, 그리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태국 한국 커플의 이야기였죠. 며칠 동안 웹사이트는 텅 빈 식당처럼 조용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가트라는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그는 한국전자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대요. 그런데 분노나 상실감을 얘기하는 대신 자신을 가르치고 신뢰해준 한국 관리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게 됐다고 했죠. 한국 상사들에게 배운 기술은 그들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 기술이니까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글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처럼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한국 학생은 태국 룸메이트가 자신에게 똠얌 수프를 가르쳐준 이야기를 썼고, 한 태국 사업가는 1997년 금융위기 때 한국 파트너들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줬는지 공유했어요. 한 한국 할머니는 코로나 때 매일 안부를 물어준 태국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젊은 태국 엔지니어는 한국 회사에서 일한 덕분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희는 곧바로 번역 기능을 추가해서 사람들이 태국어와 한국어로 모두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혐오를 퍼뜨리던 SNS 계정들조차도 이제는 우리 사이트에서 긍정적인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아란의 여동생 프리차 기억나세요? 그녀가 자신과 한국 친구들의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태국 마이너스 한국 우정 축제를 열었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태국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에게 전통춤을 가르쳐줬고, 한국 학생들은 태국 요리를 준비하는 걸 도왔어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진짜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죠. 그 영상은 두 나라에서 모두 바이럴이 됐어요. 갑자기 저희 웹사이트는 더 이상 작은 프로젝트가 아니게 됐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들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도울 방법을 찾겠다며 연락해 왔어요. 어느 저녁, 아란과 저는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란이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웃긴 거 알아요? 처음에 당신이 이 아이디어 얘기했을 때 그냥 외국인 컨설턴트가 또 별난 제안 하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걸 봤어요. 때론 가장 큰 문제도 해결책은 간단한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위기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짓고 있는 다리는 강철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하나의 인간적인 연결로 만들어지고 있었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내일을 위한 다리 플랫폼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노트북 화면에는 매일 수천 명의 새 방문자가 보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제 서로 싸우지 않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엘레나, 이거 좀 봐요. 아란이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얼굴 가득 신난 표정으로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대기업 CEO인 박 씨가 태국어로 연설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의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우리가 기다려왔던 돌파구가 드디어 온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란이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다른 한국 회사 3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랑 만나고 싶대요. 저는 재빨리 재킷을 챙겨 입고 아란과 첫 미팅 장소로 나섰어요. 방콕 거리는 오늘따라 달라 보였어요. 화가 잔뜩 묻어났던 시위용 팻말들이 사라진 대신 문을 닫았던 한 한국 식당이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게 눈에 띄었죠. 그 안에는 태국인 손님과 한국인 손님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기업 임원 5명과 태국 정부 관계자 3명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직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예전의 적대감과는 다른 종류였어요. 마치 친구가 되기 직전에 어색한 설렘 같은 느낌이었죠. 우리가 당신들 플랫폼에 올라온 이야기들을 읽었어요. 한국인 임원 중 한 명인 김 씨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철수한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린 거였죠. 태국 정부 관계자인 수파폰 씨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저희도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지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멀리 타국에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말이에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최신 플랫폼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지금까지 1만 개가 넘는 이야기가 공유됐고 댓글도 태국어와 한국어로 모두 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삶과 희망 그리고 고충을 이해하고 있어요.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우리는 새로운 합의안을 초안으로 작성하게 되었죠. 한국 기업들은 더 나은 조건으로 돌아오는데 동의했어요. 공정한 임금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투자 기금까지 약속했죠. 태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란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는 태국과 한국 가족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서로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이게 오래 갈까요? 아란이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우리 플랫폼에는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 한국 사업가는 위기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태국 직원들에 대해 글을 남겼고 한 태국 공장 노동자는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한 한국 상사의 사진을 공유했어요. 응, 제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니니까요. 우정을 쌓고 있는 거고 서로를 이해하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플랫폼을 확인했어요. 몇 분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태국 요리를 배우는 한국 할머니, 한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태국 엔지니어, 그리고 두 문화를 모두 축하하는 혼혈 가족들까지요. 저는 시위와 분노로 가득 찼던 어두운 시절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떠올렸어요. 플랫폼 회원수는 이제 10만 명을 넘어섰고 각 회원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의 한 조각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단지 태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었고 학생들은 유학을 넘어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예전에 시위 중에 구해준 한국 가게 주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그분은 태국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본인도 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닌 적으로 서로를 봤던 눈을 바꿔줘서 고마워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연설 중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가장 큰 도전은 서로의 인간성을 인정할 때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방콕의 야경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오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 도전을 건널 다리를 가지고 있었죠.